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부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상률입니다. 강의 주제가 행엽인데요. 이번 박물관대학에서 대부분의 장신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데 관해서 제가 오늘 다룰 이 장신구는 동물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특이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고대에도 단지 사람만을 장식한 게 아니죠. 자신의 소유물도 장식하고 특히 당시에 아주 중요한 말도 장식을 하였습니다. 고대에서 말은 가축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 때 전쟁 도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말을 뭐 요즘으로 친다면은 자동차에 뭐 비유할 만도 하겠죠. 전쟁이라면 탱크에 비유할 만도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그 온갖 요즘 튜닝이나 뭐 옵션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인들도 자신의 말에 옵션이나 튜닝을 했단 말이죠. 장신구인 행엽도 그런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도 과시하는 그런 표상적인 유물이 바로 행엽입니다. 제 전공이 뭐 동국아시아 고대 마구인데 마구에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고학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행엽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정이 가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용어부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말을 탔을까요? 확실히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기원전부터 말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은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할 때 고조선 우거왕이 거짓으로 항복을 하면서 자기 태자를 보내서 말 5,000마리와 그리고 군량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사계에도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에 말을 부리던 마구도 실제로 출토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마구는 말에 직접 올라타는 그런 승마용이 아니고 수레를 타는 거마용 그런 마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타는 방식은 거마와 승마로 나누어집니다. 거마는 수레를 타는 것이고 승마는 한 사람이 한 마리 말 위에 올라타는 그런 행위를 모두 승마라고 보통 합니다. 가끔 기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기마라는 의미는 좀 더 군사적이고 좀 전투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할 때 승마전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마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마용 마구는 삼국시대 이전에 주로 출토되는 반면에 승마 혹은 기마용 마구는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행엽도 승마가 유행하던 삼국시대가 주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엽의 정의와 장착인데요. 행엽이라는 것은 말의 엉덩이 부분에 장식하는 후걸이라고 있습니다. 이 후걸이는 말의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말의 안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끈으로 여러 가지 끈으로 장식하는 이게 후걸이 끈입니다. 후걸이 끝부분에 이렇게 매단 장식용 칠해거리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는 지금 밑에 신라 금룡총 토우에 묘사된 행엽은 현재 3개가 달려져 있고요. 고구려 쌍용총의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에는 지금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대편에도 있다고 보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거리의 구조에 따라 1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10개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행엽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장식용 칠해거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나 위상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해서 재질도 선택하고 다양하게 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표상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출토된 개수에 따라 여러 가지 복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행엽이 왜 행엽이냐? 행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나라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중국 당나라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 행자의 이파리,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파리라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당나라 때의 행렵의 모습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출토되는 행렵의 모습은 은행이처럼 생긴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는 당나라 때 유행하던 행엽도 은행잎과 유사한 건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도 좀 바꿀만 한데 어쨌든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삼국에서는 공통적으로 현재까지 행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행엽은 언제부터 출현할까요? 행엽의 기원은 중앙아시아에서 기토 시베리아기 파지리크 무덤에서 찾기도 합니다. 예컨대 그림의 왼편에 나와 있듯이 기원전 5세기의 파지리크 1호 무덤에서 출토되는 건데요. 저게 가죽으로 된 안장입니다. 그 밑에 안장 깔개에 매단 이 펠트제의 수식품을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는 거리도 굉장히 멀고 출토되는 시기나 또 재질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매달리는 위치가 파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안장에 밑에 바로 달리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엉덩이에 매달리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행엽의 시원은 중국 동북지방의 호족계 행엽, 특히 전년의 행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조양 12태 88호에서 출토된 행엽은 요것이 한 4세기 후엽 정도 되는데 현존하는 동북아시아 금속재 행엽 중에서는 가장 시기가 빠른 겁니다. 요것은 금동재인데요. 바탕판의 위에 테두리판을 서로 얹고 못으로 고정한 두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밑에 있는 김해 대성동 3호에서 출토된 행엽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4세기 말에 해당하는 건데요. 금강가야죠. 실물은 금강가야부터 나옵니다. 전년의 이 행엽, 신여편 행엽을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에 제작적인 그런 미숙함 때문인지 철판 한 판만 오려서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김해 대성동 3호 행엽보다 더 빠른 게 우리나라에서 출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나라 초창기의 행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5세기가 되면서 점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아주 세련된 행엽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독창적인 그런 행엽도 굉장히 만들면서 유행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출토되는 행엽들을 외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은 그림과 같이 한 6가지의 기본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여평, 편언음형, 검능형, 자여평, 종형, 이형으로 6가지인데요. 외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저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심여평은 말 그대로 하트형이요. 편언음형은 상방이 타원형 같이 되어 있고 밑에 고기 꼬리 모양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편언음형입니다. 검능형은 말 그대로 칼이 아닌 검의 능처럼 생겼다고 붙인 이름이고, 자여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시 모양으로 밑에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형은 말 그대로 종과 같이 생겨서 종형으로 붙였습니다. 이형은 형태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애벌레 모양도 있고 보도송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이 이형은 무엇보다도 앞에 심여평부터 종형까지의 5개에 비해서 시간적인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요 이형을 뺀 요 5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변해 나가죠.
이 5가지는 또 각자 그 지역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삼국시대 각국의 마구의 특징이랄까,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전파 혹은 교류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이들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엽의 구조입니다. 행엽은 기본적으로 철판을 소재로 삼아 만듭니다. 같은 모양의 판 2개를 서로 겹친 후에 이렇게 못으로 부분 고정을 해서 만듭니다. 못이 없는 것들도 개중에 있는데 이것들은 고대의 칠과 같은 그런 접착 소재로서 붙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림의 세로로 된 이 부분은 이 행엽을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판 2개가 붙어 있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나와 있고요. 오른편의 행엽도 마찬가지로 2개의 철판, 빗금으로 되어 있죠. 서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철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철판 2개를 붙여서 못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랫판의 바탕이 되는 바탕판을 지판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올려진 이 판을 상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상판은 또 여러 문양을 투조를 해서 장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후거리 끈에다가 마지막으로 달아매기 위해서 고리 구멍을 냅니다. 이 행엽이라는 게 달아매는 장식품이기 때문에 철판으로만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투조를 해서 멋부리기만으로는 뭔가 고대인들이 만족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또는 금동 같은 다양한 장식판을 요 밑에 지판 또는 상판, 심지어 못대가리 위까지 덧대어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재질로 장식하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제작법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표는 행엽을 구성하는 지판과 상판 그리고 못 등의 각 요소의 재질과 장식판을 어떻게 되어서 만들었는지 그 방법과 그 차이에 대해서 단면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행엽을 옆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단면의 모습을 쭉 각 식으로 나누어서 분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식은 철판 하나로만, 한 판으로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출토되는 빠른 시원형들이 이렇게 철판 한 판으로 제작된 경우가 있고, 또 간혹 가장 늦은 시기에 그냥 행엽의 기능을 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매납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한 판으로 된 철판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 일식은 굉장히 얘는 드문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식부터입니다. 이식부터는 5세기 이후부터 이제 이식이 정형화되어서 나오는데, 앞서 행엽은 2판으로 만드는 게 정형화된 행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식은 밑에 지판 위에 상판을 얹고 못으로 고정하는 정형성이 이때부터 확립이 되지요. 이식에서 좀 더 발전한 것이 제3식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식인데 이식의 각 요소마다 장식판을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 각 소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3A식은 지판에는 장식판을 대지 않고 위에 얹은 상판에만 장식판을 댄 거죠. 같은 이치로 3B 형식은 지판에도 이런 장식판을 댄 겁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그물문이 아닌 이렇게 투명하게 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장식판으로 싼 거죠. 이 장식판이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고 금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3B식은 모든 요소를 다 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C식은 반대로 이 3A와는 달리 밑에 지판에만 이렇게 장식판을 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D식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3B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판이나 지판에 모두 금속판을 덧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작 방식이 3B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4식은 지판
위에 금동판 또는 그 음판 이런 것들만 올려가지고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려진 이 금속판 그리고 장식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식판 자체가 상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 4식이고 5식은 마찬가지로 그런 장식판 2매를 깐 것이 제 5식이고 6식은 마지막으로 장식판 하나로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식에서 3식까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옆에 왼편에 크게 그린 그 신여평이 중심이 되고요. 4식에서 5식, 6식은 밑에 지판은 있습니다만 위에 장식판이 장판의 역할을 하고 이 장식판이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려한 행렬의 대표적인 주자인 편은 어미형 또는 자여편 종형이 중심이 됩니다. 앞서 제가 3B식과 3D식이 신여평 중에서는 모든 요소를 다 장식하고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것인데 서로 제작법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제작법은 어떻게 그러면 3B식과 3D식을 구분해내느냐. 이런 것은 옆에 그림 화살표처럼 위에 판과 밑판, 그러니까 상판과 지판의 장식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 구분을 해내는데 3B식은 지판과 상판을 따로 된 금속판으로 감싼 것인데 반면에 3D식은 지판 위에 상판을 얹고 그 위에다가 한꺼번에 이런 장식판을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행렬의 안쪽에 서로 지판과 상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경계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금속판이 떨어져 있느냐 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3B식 같은 경우에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들이 있고 3D식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금속판을 위에 얹은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기차를 또 규명해내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렬을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앞서 3B식과 3D식을 구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그림을 서로 이해를 해보려면은 3B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밑에 여기 지판이고 위에 상판입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밑에 지판의 위에는 금동판을 깔았고 상판은 은박판을 깔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3D식은 지판 위에 상판을 얹고 한꺼번에 금동판이나 은박판을 깔았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신여평 행렬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금동판을 얹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금동판이 밑 지판에서부터 상판까지 쭉 한꺼번에 이어져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이 편은 어미형 같은 경우에도 그 음판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검능형 행렬 같은 경우에도 지판과 상판의 경계에 붙은 이 금속판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능은 집니다만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작차가 그 시기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3B식과 3D식은 구분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박물관에 어떻게 갔을 때 이 행렬에 금속판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앞서 6가지 형태 중에 E형을 제외하고 기준이 되는 5가지의 형식의 각 분포 그리고 지역성과 전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여평 행렬인데요. 이 신여평 행렬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다 출토되고 있고 또 양도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 또는 당시 외죠. 일본에서도 이런 형태가 다수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여평은 제작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문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문양이 없는 것을 보통 소문이라고 그래요. 소문이 있고 문양이라는 것은 지판 위에 올려진 상판, 위의 판을 말합니다. 상판을 저런 식으로 투조를 해서 문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 형태는 십자문이라고 하고
또 이파리가 3개가 붙어 있죠. 그것을 삼년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자연문이라고 있는데, 자연문은 가시죠. 가시인데, 이 자연문은 가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주로 잘 없고요. 보통 삼년문이나 십자문과 같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십자문 주위, 삼년문 주위에 저렇게 가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연문도 있고요. 또 상판으로 아예 금동을 투조를 한 용문이 저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형태이죠. 그 다음에 인동타원문이라 해서 윗부분의 요 가시가 요 인동문, 그 다음 밑에 타원형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인동타원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 네 문양에 따른 변화상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소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십자문이나 삼년문. 그래서 이어서 자연문은 십자문과 삼년문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십자문과 삼년문 비해서 좀 더 늦게 나오고요. 용문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만은 북부지방,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용문이 조금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태왕릉 용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세기 초 정도 보이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남부지방에서는 보통 5세기 후엽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타운문은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신라에서 중심으로 신라나 또는 친실 신라권 지역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행엽이에요. 저런 행엽이 자체적인 안에 문양도 많이 변합니다만은 저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문의 같은 경우에는 문양이 없는 것을 보통 소문이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요 그림상으로는 못이 하나, 둘, 셋, 4개가 박혀 있죠. 밑에 지판과 상판을 고정한 못이 4개인데 이것이 보통 시기가 흘러갈수록 못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비단 소문뿐만 아니라 십자문, 삼년문, 자연문, 인동타운문까지 모두 다 그런 경향을 띱니다. 특히 신라에서 출토되는 십자문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년문은 많이 출토는 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지역은 신라, 가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문도 마찬가지로 십자문, 삼년문을 변형시킨 형태로서 주로 신라권이나 가야권, 가야의 행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을 변형을 잘 시켜요. 그래서 이런 자연문도 아주 가야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용문과 인동타원문은 자체적인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한 문의의 흐름이 시기적인 요소를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따로 떼서 살펴본다면은 특히 용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위에 상판으로 얹어진 투조판이죠. 상판의 용의 형상이 첫째 집안 호태왕릉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좌우 대칭되게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꽤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 호태왕릉은 앞서 시기가 5세기 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이 상판의 이 용문이 점차 시기가 쭉 내려갈수록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소장 같은 경우에 용문 행엽은 중앙을 경계로 해서 좌우에 두 마리가 있긴 합니다. 이 두 마리가 앞서 집안 호태왕릉의 용의 형상보다도 뭔가 조금 무너진 듯한 약간 형상화되어 있는 듯한 퇴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 있죠. 이러한 퇴화 현상이 점차 시기가 흘러갈수록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용의 마리수는 두 마리에서 한 마리로 보통 바뀌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한 마리도 좀 빠를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의 형상이 점차 내려갈수록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져서 마지막에 대구 달서 50호 이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인지 인동문인지 보통 당초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인동문인지 그래서 인동문화 되어버리는
아주 형상화되어서 용어의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해 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동타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안에 문양이 이렇게 그 이파리 가시도 아주 날카롭고 뭐랄까 샤프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하트의 인동타문이 점차 원형화 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북대 소장품에는 상방에 있는 자는 가시는 굉장히 샤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밑에 있는 하트의 그런 자는 정말 원형화 되어 버리고 점차 이 원형이 위에 있는 가시와 함께 점차 시기가 내려갈수록 달아붙어 버려요. 그래서 황홀이 33호를 지나서 나중에 국은 소장품에 되면은 이게 그 원형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동타원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토되는 것이 경주 천마총입니다. 그래서 신라권에서 처음으로 고안해서 만든 행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시기도 6세기 전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동타원문의 그 문양의 변화는 상방에 있는 가시와 그 하방에 있는 그런 하트형의 또 가시가 아주 샤프하게 뚜렷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문양이 시기가 흘러갈수록 점차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변형이 먼저 일어나는 부분은 밑에 있는 하트형의 그런 가시가 점차 원형화되어 가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점차 위에 상방의 가시와 나중에 달아붙게 됩니다. 그래서 국은 소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방의 가시도 퇴화되고 밑에 타원형도 상방의 가시와 달라붙어 버리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6세기 때 우리나라 행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변의 상판과 지판을 고정하기 위한 못을 굉장히 많이 박습니다. 이 못 자체가 또 장식의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못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못이 많은 것은 보통 보면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동타원문은 6세기 전반부터 출현하고 이 시기에는 이미 행엽이 굉장히 그 장식이 화려해지고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런 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이런 못도 굉장히 많이 박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여평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엽 중에 하나가 편원어미형 행엽입니다. 앞서 편원어미형 행엽은 상방의 형태가 타원형이고 하방의 고기 꼬리 모양이라고 해서 편원어미형으로 지었는데요. 이 편원어미형 행엽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찾을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행엽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특히 신라 문화권에서만 출토되는 굉장히 독창적인 행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러한 편원어미형을 처음부터 굉장히 장식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상판으로서는 금동판이라든지 음판 같은 것을 얹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신라 내 정치 세력의 신분적인 위계로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신라권의 이러한 편원어미형 행엽을 확산시키죠. 그래서 편원어미형 행엽이 주변에 출토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신라권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원어미형 행엽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검능형 행엽의 조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원어미형 행엽이 신라권에서 유행한 반면에 검능형은 백제나 가야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기본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이 편원어미형 행엽은 보통 5세기 후반대 신라권에서 시작이 되어서 6세기 전반대까지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신라가 편원어미형 행엽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신라가 5세기 전반대까지는 사실 고구려 남중 이후 고구려의 영향이라고 할까, 고구려의 간섭이라고 해야 되겠죠.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절입니다. 이러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신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고구려 군이 다 물러간 이후가 되겠죠. 그때부터 신라는 독자적인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자신난의 마장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한 마장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 이 편원어미형 행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러한 새로운 마장을 체계를 완성을 했다는 의미에서 편은음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편은음영 행렬을 육안으로 봐서 이게 빠르다, 이게 늦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크게 흐름의 변화가 잘 없거든요. 다만 또 만드는 방식도 일식과 이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일식이 빠르고 이식이 늦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식과 이식은 같은 시기에 공통적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식에 비해서 일식은 금동제가 대부분이에요. 많고 이식은 금동제도 있고 특히 은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피제라는 것은 음판을 올린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금속공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은음영 행렬은 시기가 빠르다 늦다는 것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음이의 가운데 부분이 요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시기가 빠른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돌출된 경향이 있긴 합니다. 또 그래서 시기가 늦은 것들은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상 임단 7비호나 황남제순 남분에 이렇게 요거는 좀 들어갔고 이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 임단 7비호가 빠르다. 라고 이야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분명한 것은 위에 타원형과 밑에 어미형의 비율이 보통 여기 1이라면 2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은 이 어미형의 부분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경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은어미형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검능형 행렬인데요. 편은음의 행렬이 신라권을 유행한 굉장히 독창적인 행렬이라고 한다면은 이 검능형 행렬도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행렬입니다. 단 신라의 편은음형 행렬과는 완전히 반대로 백제와 대가야에서 유행한 굉장히 독창적인 행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제와 대가야인데요. 굉장히 당시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능형은 백제와 대가야 중 어디에서 고안했는지 사실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백제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대가야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아주 팽팽한 서로 논란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백제설을 제가 처음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검능형 행렬은 백제 대가야 외에도 이런 검능형 행렬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특히 외의 중앙 수장층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이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외의 검능형 행렬은 백제나 대가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검능형 행렬이 편은어미형 행렬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신라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마장 체계를 완성해서 편은어미형 행렬을 펼쳐 보이니까 백제나 대가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우선 이러한 편은어미형 행렬을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런 행렬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림에서 검능형 행렬은 검능계와 검능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능계라는 것은 검능형 행렬이 전형적인 검능 형식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검능계는 검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보면은 편은어미형 행렬과 굉장히 유사하죠. 모방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편은어미형 행렬의 밑에 부분이 이렇게 곡선적이었는데 비해서 이것은 재단형으로 탁 직선으로 다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라내고 이런 직선적인 모티브, 이런 모티브를 강조를 해서 좀 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더 돌출시켜서 직선으로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능형으로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이 검능형 행렬은 대가야도 가능성이 있지만 백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이런 검능형 행렬의 조형이 되는 검능계 행렬, 물론 합천엔 옥전, 대가야의 중심지 중에 하나죠. 옥전에도 있습니다만 공주 송산리 고문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설의 근간이 되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러한 검능형 행렬은 5세기 말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출토가 됩니다. 5세기 말에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백제의 경우에는 475년 한성백제에서 공주로 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웅진으로 전도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체제 정비가 필요했고 또 새로운 마장 체제를 완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신라의 편은의명 행렬을 대가야를 통해서 아마 입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그런 독자적인 마장 체제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연장선에서 검능계 행렬을 거쳐서 검능형이 완성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검능형 행렬은 그 시절이 475년이기 때문에 5세기 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검능형 행렬이 출토되는 유적은 대부분 다 5세기 말 이후의 유적이 많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5세기 중엽이나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막으로 볼 때는 5세기 말 이전으로 올려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능형 행렬의 자체적인 변화상은 앞서 검능계가 확실히 검능형 행렬보다는 빠른 스타일이죠. 저는 직선적인 공주송산이라든지 합천, 옥전, M 2호분 저런 것들은 시기가 5세기 후엽 정도로 지금 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보다도 본격적인 검능형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5세기 말 이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검능형 행렬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가운데 부분의 이렇게 솟아내린 이렇게 칼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후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올린 상판의 형태인데요. 상판이 테두리판이 보통 많아요. 테두리판은 이렇게 밑에 지판 위에 테두리판을 올리는데 이 편원부 위에 부와 밑에 검능부 밑에 부의 테두리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위에 편원부와 밑에 이 검능부의 경계를 이렇게 딱 짓는 고령치산동 4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가 가 있죠.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경계가 없는 것들 옥전 M3라든지 또는 용원리 1호 같은 이런 것보다 시기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적인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검능형 행렬이 전시가 되어 있다면 우선은 위에 상판의 테두리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시면 이게 시기가 좀 빠른 것이다 늦은 것이다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해평가 종형입니다. 이 자해평가 종형도 앞서 편은의명 행렬처럼 굉장히 신라권에서 유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정치 세력의 어떤 신분적 위계로서 활용하는데 요것들이 출토되는 시기가 대충 보면 6세기 전반 이후예요. 그렇다면은 앞서 편은의명 행렬이 5세기 후반대부터 6세기 전반대까지 유행하였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은의명 행렬이 점차 쇠퇴되고 난 이후에 자해평 종형으로 편은의명을 후속한다. 편은의명 행렬을 후속하여 이런 자해평 종형 행렬이 유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자해평 종형 행렬이 유행하느냐?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 신라권에서만 유행하지만은 앞서 편은의명 행렬이나 검능형 행렬처럼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은 중국의 북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의 묘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들이 실제로 출토되는 것은 아니고 도용이라고 해서 식마용 도용이 있어요. 도용에 이런 자해평가 종형 행렬이 묘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무덤이 원소묘라고 있는데 그 원소묘가 시기가 520년이거든요. 그래서 520년 이후부터 이런 자해평가 종형 행렬이 북조에서 유행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해평 종형도 보통 보면 시기가 6세기 전반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그 시절의 신라의 같은 경우에는 법화왕대가 됩니다만은 이런 북조에서 이런 모티브를 입수를 해서 편은의명 행렬의 후속품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느냐. 왜 법화왕대냐면은 이때 율령반포가 일어나고 또 옷이 법관이 제정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아마 마장체제도 새로운 마장체제로 변환이 되었다.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편은의명의 후속에서 새로이 채택된 것이 자유평 종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평 종용 행렬의 자체적인 변화상에 대해서는 우선 자유평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호송처럼 밑에 가시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차지하는 가시 부분이 비율이 커요. 그러나 점차 부산 임석호라든지 경주 계림로 14호처럼 점차 세장하게 길어지면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지는, 그리고 가시도 점차 조금 작아지는, 날카로움도 더 덜해지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영행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문양이 굉장히 종영행렬도 편의명을 후속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제작됩니다만은 점차 그 문양이 화려하면서 점차 아주 단순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폭도 굉장히 점차 시기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그 5가지의 기준이 되는 행렬을 종합해서 만들어 본 행렬의 편년표입니다. 이 편년표는 신묘평은 워낙 그 문양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만은, 여하튼 신묘평은 각 문양과는 상관없이 점차 시기가 빠른 데서 늦은 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모수도 좀 많아지고요. 문양도 처음에는 이렇게 없다가 다양한 문양이 나타나면서 그 문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쇠퇴화되는 그런 양상. 네, 크기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점차 장식이 가미되면서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때가 가장 신여평 행렬의 경우 가장 그 유행하던 제작이 활발해진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시기가 6세기 넘어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문양도 쇠퇴하고 크기도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이 기준이 되는 행렬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잘 하기 힘들어서 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출토된 행렬은 대부분 보면은 신여평이 중심입니다. 안에 문양은 용문도 있고 삼년문도 있고 또 이형문도 많습니다만, 여하튼 형태는 고구려의 경우 신여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근데 이 신여평은 고구려만 많은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유행한 보편적인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행렬은 아마 그 삼년이라고 해서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족이 세운 국가들입니다. 이 삼년의 행렬이 신여평 행렬에서 시작하고, 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 행당처럼 생긴 저는 행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행렬은 우리나라에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 행렬이에요. 저런 것들은 중국 그 중원과 좀 관련이 있는 행렬인데, 그런 행렬이 유행한 반면에 고구려가 신여평 행렬이 유행했다는 것은 삼년에서부터 아마 선택적으로 좀 신여평 행렬을 좀 취사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제와 대가야의 경우에 신여평 행렬도 있지만은 보통 앞서 말씀드렸지 독창적인 검능형 행렬이 유행하는 지역은 백제와 대가야 지역이고요. 이에 비해서 신라는 편은의명 행렬, 그리고 종영이나 자유평 행렬이 유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강가야의 경우에는 가야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왜 특히 금강가야를 저렇게 묘사했는가 하면은, 금강가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행렬이 출토되는, 특히 남부지방에서 행렬이 가장 빨리 출토되는 지역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가 북쪽에서부터 고구려를 거쳐 신라, 백제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달한다는 것이 금강가야라고 한다면은, 북쪽에서부터 점차 시기가 빠른 신여평의 경우에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신여평 행렬은 금강가야에서부터 출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렬이 또 어떻게 지역에서 어떤 빠른 행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그런 지가 한 20년이 흘렀거든요. 여하튼 금강가야는 아주 그 당시 4세기대에 굉장히 그 활발한 해상 무역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삼년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4세기 전반부터 삼년의 선진 문화를 빨리 입수해서 토착화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나오는 신여평 행렬도 3년의 행렬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을 토착화시킨,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착시키기 이전에 가져왔던 직접적으로 가져왔던 보통 고학적으로 용어로 박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박제품이 아마 4세기 전반대에 출토될 가능성도 있겠고, 여하튼 금강강에는 빨리 자기화시켰는데 대표적인 디자인은 역시 신여편 행렬이고, 또 외의 경우에는 신여편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제와 대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행하던 행엽도 검능형 행엽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행엽의 금속 공예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먼저 도금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도금이 언제부터 있다, 이렇게 보통 저기 중앙아시아나 저 멀리 더 멀리에서 도금 기술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행엽에서 도금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4세기에는 없습니다. 5세기부터 이런 도금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도금에는 금이나 은, 금동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판으로서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판이나 상판 위에 올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금동판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금동판을 올린 행엽의 대부분은 주로 수은 아말감 기법을 이용한 금동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은 아말감은 수은 용액에 금동 가루를 넣어서 녹입니다. 녹여서 수은 액체를 동판 위에 발라서 그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수은은 날아가고 금가루가 동판 위에 붙게 됐죠. 그것을 아주 연마를 합니다. 갈아내면은 그걸 몇 번이나 시행하게 되면은 점차 금이 발색이 굉장히 더 나겠죠. 그런 그것을 금동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동판, 금동하면은 금동판, 금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금과 동을 섞은 것이 아니고 동판 위에다가 도금을 한 것을 금동판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금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고대에는 수은 아말감 기법을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왼편에 있는 철지 금동장 행엽의 표면에 보면은 세로로 굉장히 이렇게 흠집이 많이 가 있죠. 이 흠집이 많이 가 있는 이유가 이 연마를 할 때 생겼던, 그냥 낸 게 아니고 발색을 위해서 비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음형 행엽의 경우 이런 철지 금동이 대부분이 많은데요. 철지라는 것은 지판이 철로 되어 있고 금동판이 상판, 그렇게 장식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철지 지판을 떼버리고 금동판만으로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 동판 위에 수은 아말감을 통한 금을 위에 도금을 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판의 경우에는 은도 수은 아말을 통해서 은동판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이 금처럼 이렇게 늘어남이 좋지 못하고 또 발색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수은 아말감을 통한 동판 위에 도은하기란 사실 금보다는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동을 사이에 넣지 않고 얇은 은판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철판 위에 이런 도금이나 도은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판을 사이에 삽입해서 아말감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박판인데 바로 철판 위에 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은판을 감싸는 그런 은피 장식이 유행한다는 것은, 철지 은피랄 경우에 동판의 계제는 전혀 없다. 은피할 때는 철판 위에 바로 은을 감싸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은 오른편에 있는 철지 은피의 행엽 같은 부분 뒷부분을 보면은 이게 지판이에요. 위에 은판을 뒤에 얹고 끝부분을 안쪽으로 마른 흔적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판 위에다가 바로 은판을 바로 덮었다는 겁니다. 이 신여편 행엽에도 이렇게 바로 덮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고대의 도금은 보통 철지 금동이나 철지 은피제가 행엽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는 금동판을 이용하고 은판만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투조입니다. 투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통 문양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양을 오리내는 경우가 있고, 문양투라고 보통 그럽니다. 문양의 남은 부분, 그 부분을 오리내는 그것을 지투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런 투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부분은 이거는 문양의 주위에 있는 부분을 다 올인해낸 G2 방식을 써서 이렇게 문양판을 만듭니다. 이 문양판은 앞서 이 문양판을 상판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행렬이 화려해지고 또 문양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양에 여러 가지 그려진 그림들은 대표적인 예가 보통 용입니다. 용이고 밑에 식리총에는 이게 가운데 펴는 부분에 이렇게 이 개구리라고 표현해나 두꺼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당초문 특히 뭐 인동문이라 할까 인동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보통 용문에서 많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동문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용의 형상을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좌우로 배치된 것 같은데 형상이 좀 많이 무너졌죠. 뭐 이렇게 앞서 설명했습니다. 호태양 같은 경우에는 용이 두 마리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금속공예에서 행렬은 투조의 기법으로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투조판을 만들어서 행렬을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투조한 이후에 조금 기법을 승용해서 투조된 부분의 주변에다가 끌이나 여러 가지 도구로서 이렇게 문양을 다시 냅니다. 이것을 선조기법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선조기법으로 많이 다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선조기법은 현재 행렬에서는 세 가지가 관철됩니다. 하나는 축조, 하나는 점선조, 하나는 모조입니다. 이 축조기법은 이 끌과 같은 도구를 모서리를 이용해서 위에서 꼭꼭 찍어내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하나에 찍어보면 삼각형의 쐐기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축조기법이라고 그러고요. 점선조는 뭐 끝이 좀 둥근 그런 도구라서 정말 점점이 이렇게 눌러 찍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금관에도 많이 보이는 이런 기법이 점선조고요. 모조기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거의 선처럼 모가 털모자거든요. 선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 것들을 모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이 세 가지 기법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이것이 황난대총 남분 같은 행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판 위에 투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금 기법을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시기가 지나 보니까 많이 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공반 출토된 제갈입니다. 제갈에도 지금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좌우에 있는데 요거의 문양판이 요 행렬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공기법, 선조기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점점이 찍힌 것보다는 이렇게 쐐기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문행렬의 투조판에 찍힌 점점이 찍혀 있죠. 이런 것들 또는 신라 특히 금관이나 이렇게 관모 같은 데 보면은 이 점점이 요거는 점선조를 찍은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돌출되어 있겠죠. 이런 점선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것들, 이런 점선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조기법은 이렇게 금능형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두리판에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이렇게 또는 식리총 행렬의 테두리판에도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모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선조기법이 자주 나타납니다. 시기적으로는 축조기법이 좀 빠르고 축조와 모조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축조가 가장 빠르고 점차 점선조로 이행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라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에 마구는 아주 뭐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이 시점까지만 해도 신라에서도 축조기법이 많이 유행하고 이 이후부터는 뭐 금관이랄까 또 여러 가지 장신구에 이런 축조기법보다는 이런 점선조 기법이 좀 더 6세기 이후부터는 많이 유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조기법도 축조보다는 시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5세기 말부터 이런 모조기법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조기법을 통해서 행렬을 좀 더 화려하고 장식을 가미해서 남보다 좀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표출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화려한 행렬을 갖고 자기의 위상을 과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속공예 외에 특수 장식을 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렬에. 근데 이런 특수 장식은 정말이지 고위급 수장층 내에서도 최상위급에서만 나오는 얘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예를 들어 이 황난대충 남분이면은 신라 왕릉 중에서도 최대급에 속하는 황난대충입니다. 남분에서 출토된 이 편은어민형 행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에 이 비단벌레 날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단벌레 날개 일일이 날개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안에다가 다 깔은 거예요. 요거 실물이고 요거는 복제품인데 실물 안에 보면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요 투조판 밑에 이렇게 횡으로 조금 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비단벌레 날개예요. 이 날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장식했고 행렬뿐만 아니라 안장에도 전부 다 비단벌레 날개. 심지어는 황난대충 남분에는 비단벌레 날개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거를 가지고 특수 장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라에서는 이런 고대의 유리 가지고 투조판 밑에 지판 위에다가 유리를 까는 이런 사실 그 당시에 이 고대 유리라는 건 굉장히 드문 예잖아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유리 같은 거는 주로 저 중동이나 페르시아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유리 가지고 깐 경우도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만은 특수 장식에 의해서 활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대 장식 마구 행립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새로운 행렬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출현되고 이것들이 각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지역성을 통해서 서로 어떤 지역 간의 교류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렬의 연구라는 것은 왜 하느냐? 우선은 이 마장, 당시 고대 마장의 복원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행렬 같은 경우에 무덤에서 출토된 행렬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마장이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런 마장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장을 왜 그러면 또 복원을 하느냐? 얼마 전에 국립기계박물관에서 말과 관련된 그 특별 전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온 사진인데 거기에 이렇게 당시의 마장을 이런 식으로 복원해 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거는 편은음행엽이죠. 위에는 편은행엽을 이렇게 장식을 했고 이 개수도 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달릴 수도 있고요. 또 밑에는 10여편 행엽을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뭐 종류는 종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그 편은음행과 10여편 행엽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중심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마장 체계를 복원을 통해서 지역 간의 그런 마장의 그런 차이도 좀 찾아볼 수 있고 파악해보고 언제 이들이 확립이 되고 지역 간의 확립이 되고 또 왜 나타났는지 마장 체계를 왜 만들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마장의 복원도 행하고 결국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연구가 이런 마장 복원을 위한 단초가 되고 마장 복원이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고대 기마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톡이나 다른 유물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행렬을 비롯한 마구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영어부터가 행렬이 어렵고 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